정말 모시기 어렵고 귀하고 귀하신 그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해외를 돌고 돌다가 잠시 한국에 다시 머물고 계신 네, 윤성준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윤성준 노무사님께서 이제 여러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스마트 워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한 그런 연구 자료를 좀 간단하게 발표해 주실 거거든요. 뭐 질문 혹시 있으시면 끝에 한번 뭐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윤성준 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뭐 좀 지금 뭐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지금 찍으시고요. 몇 분 안 되니까 답장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제가 내려오도록 할 테니까 마이크 들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오시고 오육빛깔 윤성준 잘생겼다 윤성준 당신 사랑. 네, 제가 뭐 발제를 해달라는 무슨 말이죠? 요청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막 책도 이렇게 주시고 너무 대단하신 저자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좀 허세를 떠는 거 아닐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국제 교류를 좀 하면서 나라마다의 어떤 특성과 그런 그 사람들만의 어떤 관심사가 좀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다 모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다 읽어드리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각 나라별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자료들은 지금 이제 각 나라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번역본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발췌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보시면 와이프라고 해가지고 월드 어소시에이션 오브 레이버 프로페션스라고 해가지고 세계 노동 전문가 협회라는 그 협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루마니아, 캐나다 6개 나라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문사 제도가 있는 나라들에서 그 협회들이 이제 결정된 단체이고요. 이제 거기서 지금 올해 운동연구를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해서 그 스마트 워킹이라는 주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스마트 워킹이 뭘 그런 대수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결과를 이렇게 다시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미래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수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2020년도부터 겪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스마트 워킹에 대해 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할 필요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고 왜 해야 되지? 라는 거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높아졌고 그거에 대한 그 인식이 되게 높아졌는데 그 이후에 양상도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요즘 뉴스 보시면은 재택근무 많이 하다가 막 그 카카오나 이런 데 막 출근 강제 막 다시 하고 막 그래서 갈등이 엄청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저희 이 연구에 참여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뺐습니다. 어차피 다 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외에 사회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독특한 그 문화와 그런 어떤 지정학적 특징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 뭐 아시겠지만은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랑 똑같은 반도 지형을 가지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북부와 남부의 그 산업의 발전에 대한 격차가 되게 큽니다. 북부 쪽은 되게 잘 살고 그 유럽의 어느 나라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남쪽은 그냥 생시골 그냥 관광업에 의존해가지고 살고 실업률도 되게 높고 뭔가 사회적인 인프라나 뭐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탈리아 스마트 워킹 고용률은 2% 2019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2023년도에는 14.9%였고 코로나 시기 때는 한 30~4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거는 모든 나라들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코로나 때는
모든 나라들이 한 30~40%까지 갔었고 그 업종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할 만한 업종들 있잖아요. IT, 금융, 공원 그런 거 다 똑같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탈리아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여기 이제 세 번째 손가락부터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시에만 인구가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 워킹을 하게 되면은 스마트 워킹이라는 거의 정의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 재택근무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의 유연화 그러니까 근무 시간과 장소의 유연화 그리고 그 기저에는 그 IT와 관련된 인프라를 활용한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대도시에만 집중되는 인구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나 뭐 북부에 있는 몇몇 도시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위기 때 이런 스마트 워킹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추세가 각 지역별로 각자의 고향에 위치하면서 하는 것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밑에서 보시면은 그 특징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런 게 있어요. SVINEZ 이탈리아 남부 발전 싱크탱크라는 또 그런 기구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거를 각별히 인용했다라는 거는 이탈리아에서는 그 국가적인 경제적인 차원에서 북부와 남부의 경제적인 그 수준 차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5년간 이탈리아 남부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그 이탈리아 북부 지역으로 일자리 찾아가지고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고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찾으면 거의 광역시 하나 정도 되는 문제이고 이탈리아 인구가 우리나라 정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엄청난 이탈리아 북부는 훨씬 낫어요. 거기는 기계공업이나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남부는 농업이나 관광업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그 남부와 북부의 그 경제적인 격차에 대해 가지고 이런 스마트 워킹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남부와 소도시들의 경제 장점, 그 다음에 지방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지방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수요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제가 아까 이제 건배사에도 있었지만 이탈리아는 파밀리아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부모님, 그러니까 3대가 함께 사는 그런 문화에 대한 그 생각이 여전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케어하고 그 자기 자식들이 또 자기 손자들을 케어하는 그런 문화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스마트 워킹을 통해 가지고 그런 파밀리아의 문화들을 이렇게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이탈리아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에 관한 내용들은 다른 나라에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탈리아에만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이제 저희랑 굉장히 교류를 자주 하고 있는데, 루마니아라고 하면은 동유럽에 있는 국가고, 그 다음 유럽 쪽에 있는 국가 중에서도 그렇게 잘 사는 국가는 아니죠. 그래서 루마니아를 가면은 항상 거기 이제 심포지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EU에서는 이런 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실은 여기에 있어. 그러면은 이 현실과 이 EU의 규제를 쫓아가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EU에는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루마니아가. 그럼 거기에 그 가이드라인스를 지켜야 되는데 그 나라의 현실 자체가 그 EU의 가이드라인스 자체가 서유럽 위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준이 높아요. 그러면 루마니아가 거기 가이드라인을 바로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루마니아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배우거나 해야 될 건 별로 없는데 가보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 EU의 제도를 따라가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 액션과 행동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래도 조금 볼만한 지점들이 있다,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저개발 국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한창 산업 성장을 할 때는 그
그 이제 기업 위주의 어떤 정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자료에 이제 초반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고용주에게 저렴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이 스마트 워킹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스마트 워킹 하면은 뭐 어쨌든 간에 재택근무하니까 사무실 임대료 없어야 된다고 우리나라에도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스마트 워킹을 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스웨덴 같은 그런 서유럽이나 동유럽 국가들은 상위에 있는데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에 대한 국가들은 최하위에 있다라는 것들을 자기네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자기네들은 보여주는 게 이렇게 각 집집마다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져 있는 거. 저희 우리나라도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두루넷 해가지고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 깔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국가 영토에 이제 5G 커버리지, 무선 통신기이 되는 어떻게 그 커버리지 규율이 있어가지고 루마니아의 그런 그 비율 자체가 EU들 국가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 봤었을 때 중앙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드웨어 인프라는 중앙도 되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는 하위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인프라 그러니까 그런 그 기술적인 인프라 문제는 좀 덜하니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극복을 하면은 우리는 중반권 이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자기들도 이제 5월달에 저희가 와가지고 했었을 때 We can do it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대기업이나 IT 업종 위주로 해가지고 팬데믹 이전에는 한 10% 정도를 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 수도권인 도쿄 지역에는 한 48%, 그다음에 이제 일본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한 20% 넘는 그걸 했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굉장히 좀 그 인구 구조나 이렇게 밀접하죠. 그래서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스마트 워킹을 도입하는 그 이유 자체가 그 나라의 이제 인구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2020년까지 16년 연속으로 이제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2050년 이후에는 1억 명 이하로 감소한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일본 정부가 2015년부터 해가지고 1억 명 모두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50년 후, 그러니까 한 50년 후에도 1억 명 이상의 전체 인구를 유지하고 생각나는 인구도 최대한 유지하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육아를 해야 되는 사람, 간병을 해야 되는 사람, 고령인 사람, 장애인 사람들 모두가 국가의 어떤 생산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책 목표가 된 거죠. 왜냐면 이런 사람들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 스마트 워킹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 자체에서 되게 그 일한다라는 의미 자체를 조금 많이 변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 준비하면서 이 말이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연락친 분인데, 지금까지 일한다라는 거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의 노동에 종사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전형적인 노동의 패턴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가지고 9 to 6 동안에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팬데믹을 통해가지고 시간의 자유 그리고 장소의 자유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되었다 라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은 고정비 절감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워라밸 마인드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를 해야 되는 사람, 간병을 해야 되는 사람, 간병을 받아야 되는 사람, 노인 돌봄을 해야 되는 사람, 고령인 사람, 그다음 장애가 있는 사람, 질병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스마트 워킹에 대한 그 도구가 되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호응이 높아진다라는 측면의 어떤 그런 분석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통계도 되게 재밌었어요. 2021년도 기준으로 일본에서 600만 개의 기업이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10인 미만 기업이 전체 70%를
차지한다. 그럼 600만 개 중에서 한 450만 개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도 알다시피 기업이 클수록 그다음에 직종이 그 IT나 뭐 아까 특정 직종으로 몰릴수록 스마트 워킹이 잘 되어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 나머지 75%의 450만 개의 소규모 기업이 스마트 워킹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도입하는지에 대해 그 성패가 일본 정부가 그 2050년까지 했었던 1학년 모두가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스페인은 그 조금은 더 학구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스페인의 그 논문학을 되려고 하면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사회과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그 대학원 2년 과정을 졸업을 해야지 이 그 논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이 논문사들은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좀 그 법학 전문 대학원 나오거나 아니면 로스쿨에 졸업하는 그 사람들이 이걸 있어가지고 되게 그 소설 번역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 학술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법 원리적인 요소에 대해서 많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자체는 AI를 그 이제 기업에 요즘에 적극 활용하는 것 자체는 트렌드인데 그 AI가 내리는 결정이 어느 정도의 그 법적인 효력을 갖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스스로 획득한 데이터 기반. 그러니까 AI라는 건 자동적으로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자기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서 내리는 결정이 과연 이 인간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의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것까지 정확하게 다루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 AI와 노동과 관련된 영역을 좀 세 가지로 걔네들은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노동자의 개입 없이, 그러니까 AI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자기가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변선까지 다 내리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AI가 정보를 수집을 하긴 하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이제 어쨌든 그 근로자, 노동자, 일하는 사람이 내리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데 노동자는 AI에 기반해가지고 어떤 거기에서 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단계. 이제 요 세 가지 단계를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이 텍스트를 몇 번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구분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첫 번째 단계까지 간 거는 아니다. 두 번째 단계도 아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람이 의사결정을 어쨌든 내리는 거고 AI에 대한 것들은 도구적인 기술로 쓸 수밖에 없으니 그 AI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이 그 판단은 사람이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노동법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이 중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포커스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그 컨설팅 같은 거 하면은 수십 장, 수백 장의 설문지를 우리가 다 입력을 하고 막 그 통계를 때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AI를 통해 가지고 간단히 할 수 있고 그럼 사람은 좀 더 고차원적인 작업을 지금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장에 가면은 정말 힘들고 위험한 작업은 기계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AI가 하는 그거를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중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했었을 때 어떤 노동법적인 이슈가 발생할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포커스는 그 여기 유럽 쪽에 가면 이게 아마 EU의 약간 좀 공통적인 비슷한 레귤레이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게 이제 4대 보험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신고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고 임금이 얼마나 되고 막 그런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전산에 넣어야 되는 것들이 루마니아에서도 자기네들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탈리아에서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스페인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보를 입력을 했었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적인 위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가지고 좀 자동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뭐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만드는 구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노동조사국을 통해서 제재하고 징수교육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따지면은 근로감독관이 이제 노동부에 사건 하면은 또 근로계약서 가져와, 뭐 규정 가져와, 뭐 돈 얼마 줬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AI가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했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위법이라고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 인간이 이제 배제된 상태에서 뭐 그렇게 했었을 때 어느 정도로 이거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은 더 심오한 탐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캐나다인데요. 캐나다는 이제 이게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HR 컨설턴트의 느낌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 굉장히 길게 써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사 시험 칠 때 경영 조직론, 인사관리론에 있는 내용들이랑 좀 비슷한데 기업에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려면 라는 포커스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4%였는데 2021년도에 30%로 증가했다. 그리고 뭐 IT나 특정 업종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까지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을 하는데 뭐 좀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1과 3의 균형을 계속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출퇴근을 굳이 안 해야 되니까 환경적인 효과도 있고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고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왜냐하면 이제 원거리에 대한 그런 것들에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위험적 이런 건 아까 이탈리아 사례에서도 나타났을 것들. 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인사 관리적인 관점에서 풀어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를 봤었을 때 조금은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일가족 양육의 문제. 그래서 출산과 육아를 하는 여성이 스마트 워킹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스마트 워킹이 얼마나 될 것인지, 얼마나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책적으로 정부기관들이 이제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약간 좀 출발점이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청사가 대동시로 가고 정부기관들이 각 지역으로 다 펼쳐져가지고 가다 보니까 원격 사무실에 대한 그런 니즈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스마트워킹이 출발을 했다 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주도이셨는데 민간주도는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나머지 요소들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좀 했었던 거랑 좀 비슷한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6개 나라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가 일을 하는 모습과 방식은 이제 전통적인 그 모습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각각의 상황에 처한 그 컨텍스트와
그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가지고 이제 다르게 하겠지만은 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이제 제가 그 국제 교류를 하면서 만났었던 그 파트너들이랑 이제 이렇게 세미나 자리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할 때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세미나 자리를 통해가지고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마무리시겠습니다. 정말 간단히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6개국의 내용을 저희가 지금